다음에 이낙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낙연입니다. 현호석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농산물 전월세 등 서민 물가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에 구제역 파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 1년이 지난 작년 봄쯤부터 돼지 사육두수가 다시 구제역 이전만큼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 출하량이 늘고 돼지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다 하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무차별로 무관세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가격을 다시 폭락시키고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양돈 농가가 입은 피해가 6,400억 원을 넘고 구제역 피해 농가만 보다면 가구당 1억 4천만 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3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양돈 농가의 80%가 도산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여름에는 양파값이 조금 오를 기미를 보이자 할당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중국산 양파를 싼 값으로 마구 들여옵니다. 그 양파값을 떨어뜨립니다. 자, 농산물 가격 등 서민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겠다. 좋은데 이런 방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늘 물가에 있어서 과거처럼 물가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 대처는 수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늘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양쪽의 균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은 역대 부총리들이 전부였어요.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산 농산물 마구잡이 수입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 이걸 강구할 것이고, 두 번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께서 농산물 가격을 걱정하시면 그때마다 장관이 되신다면 농어민도 함께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그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금년입니다. 현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2월 17일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 2월 18일인데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날 하신 것. 첫째, 2009년에 장남에게 증여한 돈에 대한 증여세 485만 1,000원을 바로 4년이 지난 그날 분당세무서에 냈습니다. 둘째,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 370원을 바로 또 그날 분당세무서가 냈습니다. 역시 누락된 지방소득세 3만 2,040원을 분당구청에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납세 처리가 늦어지니까 빨리 해달라는 취지에서 바로 그 다음날 19일에 온라인으로 중복 납부를 합니다. K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 42차례에 걸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또 18일 오후 장관 지명된 다음 날입니다. 622만 원을 즉각 반납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되신 바로 다음 날 낸 돈만 해도 다 합치면 1,145만 4,410만 원, 4,410원입니다. 이 장관 혼자만이 아니라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증여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증여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상속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종합소득세, 전부 지각 납부를 이 장관 되기 위한 일종의 무슨 통관료 비슷하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3,6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채무가 생기는데 그 채무를 또한 따님에게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따님은 증여세를 절감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받습니다. 경제 총수가 되시겠다는 양반이 세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저희 지각 납부에 대해서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과정에서 제가 늦게라도 그걸 발견을 해서 좀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을 몇 %나 되지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졸자 평균 임금은 대졸자의 몇 %쯤 됩니까? 이건 뭐 재치문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졸자하고 대졸자 되게 한 지금 생각에는 60% 정도 되지 않나 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몇 %쯤 됩니까? 농가 도시근로자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작년 현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56%고요. 두 번째는 64, 세 번째는 59% 이렇습니다. 이런 격차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큰 원칙이고, 다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격차는 시장에 맡겨도 괜찮은 정도입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그만큼 효율적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을 잘 회피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자, 이런 상황은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저는 좀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요, 1국가 2국민 체제로 들어간 지 오래됩니다. 한 나라에 산다고 이미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쪽짜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56%밖에 벌지 못하는. 이런데도 이것을 무슨 시장의 효율 운운하고 계신다면, 이러니까 경제민주화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평이 나오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그러하고, 특히 후보자께서는 작년 10월 어떤 언론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음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현오석 후보자는 복지 확대 및 재정 악화, 이걸 꼽으셨어요.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차기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더니 엄정한 법질서 집행. 경제 총수가 되시겠다는 양반의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소신의 변함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 눈으로 볼 적에 1국가 2국민이라는 저의 규정이 거슬리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세요? 복지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이 가장 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장과 복지는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한 것은 이런 재정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동시 진행이다라는 원론적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평균소득이 드디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9%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전반만 해도 9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촌의 피폐,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면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는 8년 만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중에 고정직불금을 올렸습니다.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올렸는데 그건 당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100만 원 인상 얘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8년 만에 올렸다는 것, 그것도 평가한다면 하겠는데요. 자,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끼에 먹는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50원쯤 됩니다. 예. 그래도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한 끼 150원 잡수시는데 한 200원쯤 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후보자보다 어려우신 분은 좀 싸게 잡수실 수도 있지만 뭘 여쭙고 싶으냐 그러면요. 지금 쌀 80kg 한 가마니 시장 목표 가격이 8년째 17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20만 원까지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다 보면 늘 현상 유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현호석 후보자와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역시 공허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말씀하셨다는 건 기억하시죠? 예. 그 뜻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우리가 뭐 복지와 또 우리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의 소요가 많은데 그러한 재원의 소요를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거냐에 관해서 세익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둬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경제에 있는 것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컨대 금융실명제법의 강화, 이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혹시 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금융실명제 내지는 법률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하경제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존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존의 금융실명제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법을 고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지하경제의 분야를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박근혜 후보께서는 연간 27조, 5년간 134조 5천억의 재원을 조달해서 나라 살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세출 절감 대 세입 확대를 6대4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안으로 아까 그만한 액수의 재원이 조달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 후보자께 많은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만 있으십니다. 제가 쭉 이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직접 여쭤보면서 느끼는 가장 강렬한 인상은 미안하지만 현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가장 저로서는 뼈아픕니다. 시골을 혹시 간혹 가보십니까? 거의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예. 시골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셨죠?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그러시죠? 때부터 네, 서울에 네. 쭉 있었습니다. 혹시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셨습니까? 예, 그건 봤습니다. 예. 늙은 농부와 늙은 황소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늙어서까지 같이 일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죽어가는 얘기입니다.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의 무대가 경북 북부 내륙 지방 어디였죠? 예. 충북 내륙
전남 중남부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낙후가 심한 곳이 있죠. 어떻게 내버려 둬도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에 대해서 지역개발 문제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의 그러한 이용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골고루 저희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좀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후보자는 아까부터 계속 그러한 현실은 차치하고 무슨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신다든가 시장에 맞게 한다든가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들의 노력, 자치단체의 고심 이것만 가지고는 이미 일어설 수 없는 단계에 있는데 뭔가 좀 특단의 정책적인 의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특별 회계를 설치해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정한 경쟁의 또 전제는 또 출발선에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선에서 만약 차이가 난다면 그럴 경우는 정부의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많이 해보셨어요? 별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회의 때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보면요. 도시는 비슷해요. 도쿄와 서울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농촌에 들어가 보면 당장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끌어올리는 정책, 이걸 보수 정권이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현 후보자도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 한 끼 밥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밥값은 좀 제가 잘 1,500원입니다. 예, 그것 무슨 재치문답 아니니까요. 작년에 복지부가 1,4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동복지협회는 3,000원까지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당시 박재원 장관께 한 끼 1,400원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요구한 1,600원에서 또 깎아가지고 1,500원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커야 될 아이들이 한 끼에 1,500원어치 먹는다는 이 현실을 뭘 살펴봐요? 지금 제가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느낌은 어떠세요? 향상을 가슴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1학년 때 그걸 배우셨을 거예요. 저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 1학년을 다니셨던데 무슨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가슴이 별로 안 따가운 것 같아요. 오늘 모두 인사 말씀에서 중점 추진 7대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세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해 창의와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무슨 수로 공정하게 경쟁하지요? 이러니까 공허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무슨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에 일단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하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잘라듣다니 죄송스러운데요. 늘 정부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이것이 시장 실패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정부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커야 되는데 만약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
공정한 공정한 경쟁이 경쟁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현재는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격차, 양극화 또는 한 나라에 살면서도 국민이 반쪽밖에 대접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는 이러한 현실, 이건 내버려 두면요, 아까 김태호 의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대요, 이 공동체의 건강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 점을 경제부총리가 되신다 그러면 그 점에 착안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낙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낙연입니다. 현호석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농산물 전월세 등 서민 물가 안정화에 정책 협력을 집중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에 구제역 파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 1년이 지난 작년 봄쯤부터 돼지 사육두수가 다시 구제역 이전만큼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 출하량이 늘고 돼지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다 하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무차별로 무관세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가격을 다시 폭락시키고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양돈 농가가 입은 피해가 6,400억 원을 넘고 구제역 피해 농가만 보다면 가구당 1억 4천만 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3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양돈 농가의 80%가 도산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여름에는 양파값이 조금 오를 기미를 보이자 할당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중국산 양파를 싼 값으로 마구 들여옵니다. 그 양파값을 떨어뜨립니다. 자, 농산물 가격 등 서민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겠다. 좋은데 이런 방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늘 물가에 있어서 과거처럼 물가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 대처는 수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늘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양쪽의 균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은 역대 부총리들이 전부였어요.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산 농산물 마구잡이 수입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 이걸 강구할 것이고, 두 번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께서 농산물 가격을 걱정하시면 그때마다 장관이 되신다면 농어민도 함께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그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금년입니다. 현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2월 17일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 2월 18일인데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날 하신 것. 첫째, 2009년에 장남에게 증여한 돈에 대한 증여세 485만 1,000원을 바로 4년이 지난 그날 분당세무서에 냈습니다. 둘째,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 370원을 바로 또 그날 분당세무서가 냈습니다. 역시 누락된 지방소득세 3만 2,040원을 분당구청에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납세 처리가 늦어지니까 빨리 해달라는 취지에서 바로 그 다음날 19일에 온라인으로 중복 납부를 합니다.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 42차례에 걸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또 18일 오후 장관 지명된 다음 날입니다. 622만 원을 즉각 반납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되신 바로 다음 날 낸 돈만 해도 다 합치면 1,145만 4,410만 원, 4,410원입니다. 이 장관 혼자만이 아니라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증여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증여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상속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종합소득세, 전부 지각 납부를 이 장관 되기 위한 일종의 무슨 통관료 비슷. 적으로 저는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 큰 원칙이고, 다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격차는 시장에 맡겨도 괜찮은 정도입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그만큼 효율적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을 잘 회피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자, 이런 상황은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저는 좀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요, 1국가 2국민 체제로 들어간 지 오래됩니다. 한나라에 산다고 이미 한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쪽짜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56%밖에 벌지 못하는. 이런데도 이것을 무슨 시장의 효율 운운하고 계신다면, 이러니까 경제민주화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평이 나오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그러하고. 특히 후보자께서는 작년 10월 어떤 언론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음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현오석 후보자는 복지 확대 및 재정 악화, 이걸 꼽으셨어요.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차기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더니 엄정한 법질서 집행. 경제 총수가 되시겠다는 양반의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 눈으로 볼 적에 1국가 2국민이라는 저의 규정이 거슬리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세요? 복지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이 가장 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장과 복지는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한 것은 이런 재정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동시진행이다라는 원론적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평균소득이 드디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9%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전반만 해도 9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촌의 피폐,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면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는 8년 만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중에 고정직불금을 올렸습니다.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올렸는데 그건 당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100만 원 인상 얘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8년 만에 올렸다는 것, 그것도 평가한다면 하겠는데요. 자,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끼에 먹는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50원쯤 됩니다. 예. 그것도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한 끼 150원 잡수시는데 한 200원쯤 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후보자보다 어려우신 분은 좀 싸게 잡수실 수도 있지만. 뭘 여쭙고 싶으냐 그러면요. 지금 쌀 80kg 한 가마니 시장 목표 가격이 8년째 17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20만 원까지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채무가 생기는데 그 채무를 또한 따님에게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따님은 증여세를 절감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받습니다. 경제 총수가 되시겠다는 양반이 세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저희 지각 납부에 대해서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과정에서 제가 늦게라도 그걸 발견을 해서 좀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을 몇 %나 되지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졸자 평균 임금은 대졸자의 몇 %쯤 됩니까? 이건 뭐 재치문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졸자하고 대졸자 되게 한 지금 생각에는 60% 정도 되지 않나 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몇 %쯤 됩니까? 농가 도시근로자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작년 현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56%고요. 두 번째는 64, 세 번째는 59% 이렇습니다. 이런 격차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 기본